제2의 윤석열 방지를 위해 대통령의 계엄에 국회 권한을 강화한 개헌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발의된 건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 열차가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정부는 우선 6일 국무회의에서 절차대로 개헌안 공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현재 의석 기준으로 197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여야 188명이 동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0여 명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개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방선거와 동시 추진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선거 이슈를 덮을 수 있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개헌을 밀어붙이는 여권은 대통령 계엄권 제한 등 비상계엄 재발 방지 조항을 앞세워 설득에 나섰습니다. 특히 저륜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소장파 30여 명의 선택이 개헌 성패를 가르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가 개헌의 뜻을 모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지가 강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입었던 87년 치제의 낡은 옷을 과연 이번에 벗어 던질 수 있을지 민병덕 민주당 의원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3일 187명의 의원 공동 발의로 개헌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영상 보신 뒤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개헌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국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면적 개헌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좀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좀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또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의 그 질서 규범만으로 과연 현재 이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는 꽤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원내 6개 정당이 개헌안에 동참을 했죠. 네네. 자, 187명이 전원 서명을 했고 여기에는 개혁신당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지금 당론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당론은 지금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지는 것도 조금 불만이고 이게 여당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도 불만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일부 의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반대하기에는 이 명분이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권력구조 재편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 가지 사안 아닙니까? 첫 번째 네, 맞습니다. 5.18 광주 헌법 전문. 그렇죠. 네. 민주화 항쟁, 그 다음에 부마 민주화 항쟁까지 그 동서 대표적인 이제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국회가 좀 권한을 강화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 지방분권 시대. 그것이 다. 그게 단데 네. 이 세 가지의 합의가 이루지 못한다? 그 실질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핵심은 이번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국 정략적인 접근이네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까지 하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네.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주제였던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이 부분이 또 계엄과 내란 프레임에 갇히는 거 아니냐 그 걱정은 이렇게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 투표율이 높을 것 같다 이것은 좀 그렇게 들기가 그렇잖아요. 네네. 두 번째 이유인 내란 프레임에 갇히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이미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으십니다. 네네. 국민의힘은 이미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내란 프레임에 더 공고히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며칠 뒤에 대통령님 만나시잖아요. 네, 모레. 네, 모레 네. 7일 네. 날 만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전격적으로 이거 수용하고 같이 하자라고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도 내란 그 계엄 이런 거 다시 원하지 않는다라고 확 털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있어 보인다라고 봅니다. 특히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네, 네. 기명 투표입니다. 네, 그렇죠. 무기명 투표면 그렇죠. 무기명 투표면은 오히려 당론을 위배해서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명 투표라는 것은 이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즉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98년 총선 때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무슨 선택을 했느냐가 다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기록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당론으로 반대하는 이 지도부가 그때 공천하겠습니까? 그때 지도부는 98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지도부일 텐데 그때의 국민 정서를 봤을 때 저는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면 대통령 만날 때 그 이후에 전격적으로 그래 수용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 같으면 수용합니다. 그렇죠. 이 뭐 반대할 이견이 있어 보이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렇고 이것을 통해서 서서히 단계적 개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한 워딩 중에 또 이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 설사 나중에 권력구조 개편을 한다고 해도 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걸 또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하는 모든 반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거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을 안 받기 위한 것이라든지 하면서 지금의 이러저러한 개혁 조치들, 즉 윤석열 대통령 때 있었던 민주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개혁 조치들을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프레임으로만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의 단계와 관련된 개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진 이런 개헌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뭐 나중에 연임을 걸고 넘어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논리가 부족하다 보니 뭐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추후 일정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개헌을 보면 일단 3일날 국회에서 이제 개헌안이 발의됐고 공동 발의였죠. 187명.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원래 이제 국무회의는 화요일이죠. 네, 보통 통상적으로 화요일날 하는 국무회의를 오늘 비상경제회의랑 해서 같이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공고안에 대해서 공고를 할 예정인데 그러면 2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고 이제 5월 4일에서 한 10일 정도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6월 3일 날 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국회 재적 의원이 총 몇 명입니까? 29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187명이 전원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한다고 했을 경우 네. 몇 표가 부족합니까? 지금 한 10표 정도가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경태 의원이랑 김용태 의원은 좀 공개 찬성한 상황이라서 이제 뭐 숫자로 세보면 8표가 필요한데 지금 변수가 조금 남아 있는 게 지방선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의원들이 좀 사퇴를 해야 되는 시한이 있습니다. 5월 4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 조금 더 많은 사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 표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뭐, 몇 표가 필요하겠습니까? 최대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12표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경우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일단 지난 윤석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세를 한다면 당연히 개헌은 통과하게 되는데 지금 당론 반대에서 오히려 자율투표로만 좀 간다고 해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되니까 그것이 의원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부담인 건데 지금 하면 10표에서 최대 한 12표까지 모자라게 됩니다. 희망을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연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28년 선거를 할 때 너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반대했어. 또는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반대했어.
또는 계엄과 관련된 국회 통제에 대해서 반대했어. 이거거든요. 계엄과 관련해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제일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밖에 당연히 계엄군이 집 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네네. 잡아갔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투표를 못하게 하면 되는 선거인 거예요, 지금은. 근데 개헌안은 뭐냐면 48시간 내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후 승인. 그러니까 거꾸로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계엄을 승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하고 나서 국무회의 심의 때까지 얼마나 불안한 1시부터 4시까지의 맞습니다. 상황을 맞습니다. 겪었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계엄을 해제 결의를 했는데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이게 균형에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2차 계엄까지 그때 참 걱정이 네,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네가 반대했다는 얘기냐? 라는 것을 국힘당 의원들께서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그때 98년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말 꼴통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저는 여기에서도 반란표가 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반란표들을 반란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반란에 가담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예. 네. 그 민주원정 질서 소에 네. 찬성한 표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본물이 터지면 저는 국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찬성한다. 나중에 그 뭐 권력 재편과 관련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뭐 이런 조건들을 달면서 찬성으로 선회할 개연성이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 기명 투표가 상당히 부담이죠. 그렇죠. 굉장히 부담입니다. 특히 그게 뭐 진짜 요즘처럼 당론에 대해서만 네. 따라가기가 굉장히 부담이에요. 당론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당론으로 피해 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소신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찬반이 아니라 기권표가 속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권표는 반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권 역시 반대로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의원회관이나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그래도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속 얘기도 서로 좀 나누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개헌에 관해서 1차적으로 먼저 관심이 있는지 네. 아니면 지방선거에만 그냥 오로지 정신이 팔려 있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이 개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설득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네, 있어 보입니다. 음. 금방도 이제 저희 뭐 목욕탕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목욕탕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목욕탕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도부가 너무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번에 개헌안이 통과되고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같이 하는데 국민투표 요건도 있죠. 네, 국민투표 요건이 이제 국민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기록을 보면은 작년 2022년도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50.9%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뭐 국회를 넘긴다고 해도 국민투표 투표율에서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년 지방선거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권을 뺏겼고 그다음에 가서 투표해봤자 안 되는 선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측면이어서 투표율이 꽤 낮을 수밖에 없었던 네네. 투표였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45년 만에 하는 겁니다. 네네. 저도 한 번도 헌법 개정 투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이라는 것을 첫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개연성이 꽤 높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과반을 못 넘겨서 무효가 될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무슨 부담이요? 혹시나 그러니까 저 과반을 넘기지 못해서 그것은 이번 투표율에서. 예, 국민들 전체적으로 원치 않는 개헌일 때에는 그렇죠. 국민들이 네. 저항의 의미로 투표장에 안 나오거나 나와서도 헌법 개정과 관련된 투표를 안 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는 국민들이 너무나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지방 규정 발전해야죠. 그리고 계엄 이런 거 다시 일어나면 안 되죠.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이 부분은 4.19 민주 이념이 들어가 있는데 4.19보다 훨씬 컸던 5.18이라든지 그 전에 부마항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무슨 저항이겠습니까? 오히려 그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 마산, 광주 그럼요. 이런 입장에서는 얼마나 철저히 발해왔던 일입니까? 5.18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씨도 주장했던 바가 그러게 있습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모두 다 동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마 민주화 항쟁까지 어찌 보면 호남과 영남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을 올리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예전에 왜 PK는 야도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0년 3당 합당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남이가 해서 영남 전체로 뭉뚱그려졌는데 이 부마 항쟁을 수록을 함으로 인해서 PK를 기존 야도로 돌리는 야성을 깨우는 그런 그런 시나리오까지 내놓더라고요. 몇몇 국민의힘 의원이. 네, 그쪽 지역구 의원님도 계속해서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라고 그쪽 지역구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마 항쟁이 뭡니까? 이 부마 항쟁을 차지철 경호처장인가요 그때?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경호실장이 밀어버리자라고 하니까 지금 11.6 그렇죠. 이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내일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만나나요? 원내대표도 함께 합니까? 네,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이제 네 사람이 만나는데 총 5사람이 만나는데 일단 내일 한 11시 반쯤에 이제 만날 예정입니다. 네네. 작년 9월 8일 오찬 이후에 약 7개월 만인데 이 또 뒤집을 네. 가능성은 없죠. 전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네,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정연설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찾았을 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같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성사된 것이라서 지난 2월에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태는 조금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좀 요구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불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내일 회담 주요 이제 거론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회의 주제 자체는 중동 이슈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에너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한다는 건데 청와대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설명하기로는 의제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사실 지방선거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지금 그 공소취소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또 개헌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마항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어떻게 반전이 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전쟁 추경 관련해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보이콧을 하지 않았고 또 피켓 시위도 없어서 물론 뭐 일부는 냉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뭐 전임 대통령과 다르게 윤석열 씨는 철저히 국회를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진정성이 통했는지 아니면 추경이라는 이 절박한 과제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도 좀 여야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분위기 어땠습니까? 악수도 나중에 퇴장할 때 국민의힘 쪽에 먼저 가서 청하더라고요. 네, 원래 계속 그러셨습니다. 네, 네. 중앙으로 걸어오셔가지고 네, 네. 국민의힘 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 네.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하셨고 또 거기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통로 쪽에 있는 의원들만이 아니라 그 안쪽으로 가셔갖고까지 네.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였고요. 다만 박수 칠 때에는 그쪽은 안 치고 우리 쪽만 쳤던 그런 뭐,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바라겠습니까?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이제 의원들이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목례하고 악수하고 또 몇몇 의원은 뭐 일부 민원도 있겠죠. 얘기도 하고 했던 네, 조호영 의원은 계속해서 대구 경북 통합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국민의힘 때문에 좌절된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래 놓고는 이제 국힘당에서는 전쟁 핑계 추경이다.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하니까
전쟁 때문에 하는 추경이 맞잖아요. 지금 네네. 이것은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저희 민주당의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네, 알고 을지로 있습니다. 위원장이어서 그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엄청 큽니다. 대기업들은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가격을 전가할 수 없어서 고통을 분담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독박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들을 지금까지 계속했고 이번 주에 사회적 대화 상생 협약식을 네, 네. 계속 맺을 거거든요. 이럴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쟁 핑계 추경이 아니라 전쟁 추경이 맞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또 매표행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국민들에게 하위 70%에게 주는 것들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유류세를 인하하고 그 유가의 가격만 낮추려고 하면은 전략이 안 됩니다. 네네. 전략도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공급도 많이 가져와야 되지만 전략도 해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져가려면 유류세 인하의 측면도 있지만은 그것으로만은 안 되고 그 현금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현금을 주고 이 현금을 가지고 유류가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쓰지만 이것을 전략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럼요. 그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지금 개헌에서 추경 그리고 지금 비상 상황 이렇게 좀 넘어갔는데 또 민주당에서 지금 민생경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을지로 이렇게 책임지고 네네. 계시잖아요. 원래 이 리스크란 게 닥칠 때 있는 자보다 없는 자가 더 맞습니다. 고통스럽지 네네네.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여기에 대한 막중한 책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취약계층 같은 경우 지금 오히려 겨울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 겨울이었으면은 지금 큰일 났을 겁니다. 예, 그때는 이 유류에 대한 공급 때문에 큰일 났을 거고, 그때는 지금 추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경을 했어야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유가 오잖아요. 원유가 오면 원유는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부터 2개월 동안 오는데 그 전에 와서 있는 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네네. 비축유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당장 전쟁 났다고 하는 순간부터 지금 20% 30%씩 그 이후에 가격들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나프타가 나오는데 그 나프타를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듭니다. 그럼요. 네. 비닐봉지 등도 그렇죠. 다. 네. 근데 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이 중소기업들한테 바로 20% 30%씩 가격을 올려버려요. 원가를 올려버려요. 근데 이 나프타 플라스틱은 나프타가 원재료 가격이 80%인 그런 곳입니다. 납품가는 변동 없이. 납품가는 이제 올려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대기업입니다. 식품 대기업에서는 올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 회사나 이런 대기업은 가격을 전가하고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이제 식품 대기업에게 가격을 전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운데서 가격을 독박 쓰고 그래서 어느 회사는 대기업은 이 상황에서 돈을 버는데 중소기업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다 망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는 이렇게 이 분당 고통을 독박 쓰는 구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봐서 지금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묵어 있었던 오래된 나쁜 관행들이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 지금 위기를 틈타서 이 속을 챙기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집권 초반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그 경고를 뭐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을 걸로 저도 기대합니다만 많이 수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 수급은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한 70%가 중동을 통해서 들여오고 그 다음에 그 70%의 거의 100%에 가까운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네. 들어옵니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급과 관련해서 공급이 이제 장기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고 다변 공급선을 새로 찾아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러시아 원유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동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제재를 풀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아주 빨리 풀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다만 지금 당장은 우리의 비축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장은 괜찮지만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는 매우 위험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두 번째는 우리가 공급만 확보하는 것만으로 능사가 아니다.
소비를 줄여야 된다 이때. 네. 특히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략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예, 방안이죠. 근본적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그 수입선 다변화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는 이 에너지 소비의 전략과 함께 에너지 전환의 것들을 확실하게 이번에 해내야 될 절호의 기회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여야 되고 그러한 근본적인 이제 방안을 저희도 이제는 숙고하고 정말 찾아야 되겠죠. 이러한 그 위기로부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상수가 돼서 좀 우리가 힘들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입니다. 과연 비축유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프타의 경우 산업의 쌀로 불리기 때문에 이것이 미치는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생필품 뭐 이런 것까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커서 예,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나프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해 가지고 나프타를 생산하는 것이 4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나프타 상태로 가져오는 게 53% 됩니다. 네네. 문제는 53%는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우리의 47%이 부분은 온전히 여기 써야 되는데 이 국내 생산 47%에서 또 몇십 프로도 해외에 수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과 관련해서 이 중동에서 불가항력 선언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수출을 공급을 돌리고. 못한다라고 국내 공급으로 돌리고 있는 네. 이런 상황들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오늘도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엽니다. 뭐 그런데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파병 요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네. SNS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회 각 상임위마다 과연 실질적으로 파병 요구가 미국 정부로부터 있었냐고 하는데 대답이 확실치 못했어요. 파병 요구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압박? 저는 지금은 파병 요구는 이제 단계는 과거에 지났다? 예,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더라도 지금 뭐 다른 동맹국들을 파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2, 3주 내로 세게 하고 끝내는 그런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끝난다라는 것이 뭐 이란이 항복해서 끝나거나 이것이 아니라 미국 내 사정으로 미국이 셀프 승전을 선언하고 끝나는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석기 시대로 돌린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란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파괴를 한 다음에 끝내는 이런 방식을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봤을 때는 동맹국들 파견을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실제로 파병안이 오면 국회에서 동의해야 되잖아요. 네네. 동의할 리도 만무하고. 그럼요. 국회가 버팀목이 돼줘야죠. 그때는 오히려 정부의 곤혹스러움을 좀 국회가 짊어지는. 예, 물론이죠. 아니 정부랑 국회는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당이어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장 막중한데 좀 잘 좀 헤쳐나가게끔 집권 여당도 크게 관심을 좀 기울여 네, 줬으면 예, 저는 합니다.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제 몫을 충실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병득 민주당 의원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